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방어 중인 포트폴리오를 짰는데도 빠졌어 엄청나게. 네, 아주 방어적인 포트거든요. 저는 지금 방어적 포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니까 한국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가 갈리는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심리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좀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현금 비중을 좀 늘린다고 많이 늘렸는데 그래도 오늘 하락은 진짜 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빠진 종목 산다고 또 현금 비중이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빠진 종목을 사고 오른 종목을 팔아서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맞추는 개념인데 오늘 같은 날은 다 빠지니까 안 팔리는 거야. 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이 조금 또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떨어진 주식을 사고 조금 오른 주식은 좀 걷어내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적인 리밸런싱을 해서 조금씩 수익률을 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건 일반인들한테 권유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서운했던 게 뭐 한국이 약재가 아니라 약간 중국 시장의 입김 때문에 좀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거의 1%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0.75% 하락을 했습니다. 질은 아주 안 좋았어요.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오후로 갈수록 종가로 갈수록 계속해서 밀려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반등을 못했고 또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험악한 분위기로 쭉쭉쭉 빠졌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7천억, 2천억씩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그냥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매도세가 더 커졌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7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8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3,3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오늘 일본 증시를 빼고서는 이제 뭐 중국, 홍콩, 뭐 심천 증시는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 증시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대표 지금 보면 저는 이제 관시 볼 게 겁나는 상황인데 상하이는 2.5%고요. 그다음에 그 홍콩 항생 3.3% 이전 정도니까 그리고 또 2차 전지 섹터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의 뭐 도리골 당하는. 2차 전지도 몇몇 강한 종목들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중국에서. 중국 2차 전지가 굉장히 성성했는데 거기도 그래도 좀 도륙을 당했어요. 도륙인가요? 좀 많이 빠졌던데 정도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아까 좀 빠진 걸로 나오는데 확인 조금 이따 그렇군요. 중국 시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일단 사교육 금지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텐센트 뮤직의 음원 독점 계약 행위를 중지하라 이런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인데 교육업체들이 있거든요. TAL 에듀케이션,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이런 데 있는데 하루 만에 70% 하락, 54% 하락 이렇게 떨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의 ADR로 상장된 거죠? 물론 이게 오늘 그 중국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아마 미리 떨어진 거라서 조금 과하게 반영이 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좀 그래도 중국 시장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하락폭이었고요. 2월의 고점 대비로는 9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은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 요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뭐 국영수 우리나라로 국영수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국은 이제 중국어겠죠. 국영수로 가르치는 학원은 신규 허가를 중단을 한다 하고요. 기존 학원들은 심사를 거쳐서 비영리 기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립학원 당연히 이제 영리 단체인데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된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잖아. 사교육으로는 이제 돈 벌지 말라 이런 얘기죠. 상장사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한 돈으로는 학원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주식시장 상장도 불가능해진 거고. 유상증자나 현금 지불을 통해서 학원 사업에 필요한 자산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 광고도 금지되고요. 이 전두환 시절에 저는 못 겪어봤지만 이 과외 금지 조치하고 좀 비슷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나 전두환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전두환 때 근데 일반인들은 환호를 했어요. 그 과외를 어떻게 금지했냐면 정말 그 단속되면 감옥소야. 그냥 감옥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지. 근데 암암리에 그 입주과외 같은 걸 하긴 한 친구들이 있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완전 씨가 말랐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게 일종의 차별화를 무화시키는 거거든. 그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집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이고 그렇지 못한 집은
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상당히 컸었어요. 이런 공산당 수준의 이런 이게 독재니까 가능한 거거든. 전두환 때가 사실 좀 독재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네.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가 사교육 금지를 한 거는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이 뭐 출생률이 못 올라온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숙제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한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학교 1, 2학년은 숙제를 아예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숙제를 할 때 60분 이내로 걸리는 숙제만 내주라. 이걸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고요. 애들은 환호를 하겠다. 네, 중학생은 90분 이하 숙제만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신나는 네. 일이죠. 네, 온라인 강의도 매 강의가 보통 저 수능 강의 들을 때는 뭐 1시간 20분 막 이랬는데 강의당 30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요. 강의와 강의 사이의 간격을 10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어떤 1강을 듣고서 다 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강 들어야 되는데 10분 동안 이제 클릭을 해도 안 되나 봐요. 네. 10분 기다렸다가 하고 그럼 당연히 온라인 업체들도 매출에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게다가 또 오후 9시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 수강도 금지가 된다고 하고요. 뭐 전두환 시절에는 불법 과외 이런 걸로 좀 풍선 효과가 있었다면은 이번에 시장에서 반응은 이거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가 없겠다. 너무 강력하다. 정부의 규제가.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교육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하고 연계가 높은 이제 한국 증시는 더 영향을 좀 받았죠. 그리고 네.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는 뭐 이 발표 이후로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매도세가 더 커졌고요.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교육 업체들도 있습니다. 청담러닝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오늘 한 6.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이 회사의 자회사인 CMS 에듀 여기는 수학학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 3.6%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돈 벌지 못한다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서 자본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타격을 많이 준 거죠.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처음부터 그래서 사업을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 상장까지 해서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 회사 자체가 감옥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충격이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런 변동성은 가장 싫어하는 변동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주식회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동인도 회사는 사실은 주식회사를 통해서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되는 더 확대 발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인도 회사로 가기 위해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내 돈 다 넣어가지고는 무서우니까 못하겠으니 십시일반에서 조금씩 나눠서 시작한 게 동인도 회사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주축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한정된 손실에서 그 위쪽으로 윗뚜껑을 열어놓은 거지. 수익이 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대신에 손실은 제한되어진다라는 건데 이 상황 거꾸로죠. 상황이 수익을 이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수익은 못 내고 손실은 열린 거지. 이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데까지 풍선 효과, 악재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팡팡팡팡 터지면서 어떡하지? 그리고 게다가 텐센트도 독점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중국 굉장히 중국발로 안 좋은 거죠. 사실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PER 멀티플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는 독점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깔아두고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가정 자체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잠잠해질 때까지 이제 계속 충격을 좀 주긴 하겠네요. 굉장히 뉴스는 작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지만 누가 이게 교육까지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번질 거라고 생각을 근데 아마 저게 아마 계산 속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중국 인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은 아닐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뭐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중국 그 기업 중에 교육 업체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에듀윌 같은 중국 회사의 투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국내 주주들은 봉변 당한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봉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미중 갈등 시즌 2라는 이제 리포트가 오늘 나왔거든요. 네. 한국증권에서 이제 네. 변준호 연구원님이 써주셨는데 오늘도 뭐 회담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앞으로 있을 회담도 있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하반기에는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고요. 1차 미중 무역 협상 예전에 진행했던 거 이행률이 지금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한 2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1월이 합의 기간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2차 협상 및 특정 조치들이 나올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게다가 최근 양국의 갈등 표출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중국을 조기 견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들 나이가 많은 대통령들은 레이건을 제외하고는 좀 단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도 취임 초반에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중국은 2018년에 개헌을 해서 국가 주석의 3연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네. 3연임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리더십을 지금 시진핑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양국의 맞차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좀 잊고 있었거든요.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다시 좀 리스크로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원님이 또 투자 전략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다수가 성장주 강세를 전망할 때 소수의 시각에서 기회를 찾자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시각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줬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주의 상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다수의 전략가가 성장주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성장주의 상대 우위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술적 지표, 그리고 펀더멘탈, 세 번째 밸류에이션 모두에서 성장주보다는 민감주와 가치주의 매력이 상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주 강세의 배경이었던 금리의 추가 하락 여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네. 민감주 비중 확대 적기에 다가서고 있는데 한 가지 스타일만 고수하기보다는 적절한 배분을 하자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한 유망 테마 정도로 언급을 해줬는데요. 예. 첫 번째는 경기 민감주고요. 여기에는 에너지, 산업재, 은행,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여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탄소 포집, 수소 관련주들이 포함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IT 하드웨어, 뭐 애플, 엔비디아, ASML 등이고요. 네 번째는 빅테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 주식들, 그 중에서도 그린, 플랫폼, 내수주들 위주로 언급을 해줬고요. 네. 물론 이 박석준 연구원님이 해외 주식 쪽을 이제 전담을 하시는 분이고 네. 이 리포트도 해외 주식 기준이지만 국내 주식과 요즘 해외 주식의 이제 섹터 간의 상관관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주식에 적용을 해봐도 충분히 좋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졌어요. 방어주들이 포진이 많이 됐는데 깨졌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자 이런 의견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 최고지 뭐 오늘 같은 날은. 아, 예, 그렇죠. 현금 보유 비중 적은 내 탓이지 뭐. 오늘 좀 저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리가 안 좋아진 만큼 괜찮아지고 있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심리가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아주 재미난 우리들끼리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죠. 박종대 애널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기 이제 욕을 너무 먹은 거야. 하향을 시켜갖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뭐 해명 차원의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서 저희는 그 이면이 보이잖아요. 본인이 억울해 죽는 거야 지금. 답답해 죽고 그런 게 많이 느껴졌는데 그만큼 뭐라 그럴까 그 댓글의 분위기는 굉장히 그 점잖게 쓰셨지만 매우 공격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마 이제 오늘 정도면 우리 댓글로도 그런 댓글들이 이제 몇 개가 실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정도로 심리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오케이 거의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냥 촉 자체로 그러니까 단기입니다. 장기 사이클 아니에요. 저는 장기 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기 그 추세에 있는 프랙탈 중에 단기로 보면 심리적으로는 조금 하방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떨어질 대로 좀 떨어진 것 같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칠어지면 그게 이제 바닥 징후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은 누구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죠? 저라고 기분 좋겠어요? 깨졌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좀 짚어보면은 일단 한 개 업종이 올랐습니다. 의료정밀.
네. 2.5% 상승했는데 뭐 몇 개 종목이 없습니다. 여긴. 어. 일단 덴티움이 한 5% 올랐고요. 내 거는 왜 안 올랐지? SD 바이오 센서가 3.3% 올랐는데요. 나도 의류 종목 있는데 내 건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네. 예.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여기도 뭐 수출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직도 네. 좋은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가 철강 업종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2위 업종이었지만 마이너스 0.25%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메이저 철강주들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이런 알미늄 관련 회사들이 10% 5%씩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신영증권의 황현수 연구원님이 전기차나 이제 신재생 발전 설비 도입으로 알루미늄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며칠 전에 내주셨거든요. 네. 알루미늄은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의 한 4배 이상 쓰이고요. 특히나 태양광 모듈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네. 풍력 발전 장비, 풍력 타워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좀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규제 영향 때문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알루미늄은 이제 알루미나의 전기분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알루미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3월에 중국은 자국 내 3위 알루미늄 생산지인 네이멍구에 위치한 이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한테 가동률을 조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알루미늄 수급은 조금 타이트할 것이고 네.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알루미늄은 철강 모두 많이 생산을 하니까 거기서 좀 네. 꺾어주면 좋아지죠. 네. 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한테 1위를 뺏겼습니다. 예, LCD와 OLED 합산 점유율 기준으로 17년 동안 한국이 1위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중국한테 뺏겼습니다. 네, 25일 이제 매경과 시장 조사기관이 옴디아 분석에 따르면요, 1분기에 LCD, OLED 합산 점유율이 매출 기준으로 중국이 40% 그리고 한국이 33%였다고 합니다. 네. 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LCD 패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업계에서는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는 중국이 1위를 그래도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CD 패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중소형 패널 중심으로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이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의 OLED 패널 점유율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2018년에 5%였는데 올해는 15%, 내년도에는 27%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빠르네요. 투자를 많이 했고, 네. 무섭습니다. 항상 반도체나 이런 다른 쪽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잘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임직원 코로나 확진 증가 때문에 이틀간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 생산 중단한 분야의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고요. 작년 매출액이 한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꽤 큰 비중의 이제 공장 중단이고요. 24일부터 약 48시간 동안 중단할 예정인데 이런 기업들이 좀 동남아에 특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동남아 쪽 상당히 심각하죠. 네, 뭐 오늘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근데 뭐 동남아 확진자도 증가세를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곳은 좀 그나마 좀 내부에서 좀 직원을 관리하면서 이제 네. 출퇴근을 하는 비중을 많이 낮춰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 이제 삼성전자 벤더들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는 보통 한 주당 추가로 한 주만 지급을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호재로 인식을 해서 발표하면 뭐 30분 거래 정지했다가 막 주가가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주 이상 주는 사례도 많이 보입니다. 노란풍선도 최근에 한 주당 신주 2주를 무상증자한다라고 발행 공시를 했고요. 에코프로 H에는 3주를 주겠다라고 발행 공시했고 A루트라는 회사는 5주를 발행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눈에 띄는 거는 유상증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유상증자라는 거는 희석이 되니까 지분이 네. 기존 주주들한테는 악재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후에 무상증자를 발표해서 유상증자로 늘어난 신주까지 대상으로 해서 무상증자, 공짜 주식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상증자가 더 흥행이 잘 되게, 그리고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 걱정을 좀 주주들한테 덜 끼치게, 이런 효과를 좀 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윈드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합쳐서 신주 물량이 2,480만 주 정도 됐었는데 엄청나구만. 기존 발행 주식 수가 1,700만 주였습니다. 네. 이것 대비 훨씬 많은 신주를 발행을 한 건데 적극적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참여를 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신주 상장, 무상증자의 신주 상장일이 3월 5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한 40%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네. 오늘은 한 6.4%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뭐 이런 CS 윈드 같은 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뭐 이런 효과를 못 본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뭐 떨어진 사례도 있으니까 뭐 무조건 호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노랑풍선과 에코프로 H에는 최근 무상증자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무상증자는 획기적으로 보면 서랍을 바꾸는 거예요. 윗서랍에서 아랫서랍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제 주식수가 많아져서 유통수가 많아지고 접근이 쉬워지고 그래서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호재이가 맞는데 갑자기 뭐 획기적으로 회사가 더 좋아지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익잉여금 그냥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익금을 쌓아놨던 거를 그냥 주식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자본금으로 이제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회계적으로는 그냥 뭐 위치 변동이지.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호재로 생각을 하는 거를 또 그걸 잘 이용해서 뭐 유상증자까지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을 잘 활용하는 거죠. 사실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하는 곳이고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 사업 키운 거를 주주들과 나눠 갖는 거니까 뭐 충분히 시장을 잘 활용한 예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네. 게 주식이 좀 어려운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항상 이론으로만 수학으로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개입이 되는 영역이 바로 이런 무상증자 그렇죠. 효과, 무상증자로 인한 시장의 반응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묘미죠. 사실은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야구나 축구도 분위기 한번 넘어가면 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157km 광속구를 던지는 투수도 분위기 한번 잘못하면은 포볼에 안타에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그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기분이 좀 더러운 날이죠. 네. 네, 이 더러운 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아주 더럽구나 하면서 하늘 위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너가 기분을 더러워하는 거 보니 곧 바닥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그걸 뭐라 그래요? 영혼이 빠져나간 걸 뭐라 그래요? 유체 이탈? 유체 이탈 식으로 자신을 보셔야 돼요. 유체 이탈을 해서 보셔야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기분 나빠 내 거 깨졌어 하고 몰려서 가면은 몰려서 판단하면 아주 안 좋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유체 이탈하는 거, 유체 이탈해야만 승리한다. 네. 오늘 새로운 이론 만들었네. 유체 이탈론. 유체 유체 이탈 승리법. 네. 근데 뭐 항상 리스크가 새로 발생을 해서 주가가 빠지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이슈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영향으로 마무리될 이슈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있었던 이 중국 정부의 규제는 사실 국내의 기업들의 이 기업의 내재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이슈인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사실 저는 걱정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뭐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지만 큰 걱정은 없고 오히려 뭐 더 빠지면 이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제끼고 가는 게 어디로 갔겠어요? 중국으로 많이 갔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가 MSCI 그 신흥국 지수의 그 FTSE 신흥국의 그 중국하고 같이 있으니까 진짜 눈탱이 얻어맞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오히려 선진국 갔으면 훨씬 좋았을 거야. 막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이런 거 다 뺏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눈탱이 맞는데 걔네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와 중국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이거 시진핑 있는 동안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성장률 멀티플 진짜 미친 멀티플 나와요. 50배 100배예요 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 갑자기 그러다가 한국을 딱 봤어. 여기는 2차 전지 정도 빼고는 멀티플이 그지 같네. 너무 싸네. 넉마네 넉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죠. 네. 제가 그리고 그 글로벌 PER 멀티플 비교하는 표를 봤는데요. 뭐 필리핀 이런 데도 뭐 PER 기준으로 올해 막 19배, 18배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굉장히 낮습니다. 13배 이하고. 롱숏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아니 뭐 어느 시장을 비교해봐도 한국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 아니 지금은 제가 180조를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한 번도 제대로 뻥뻥 뚫질 못하니까 이거는 뭐 한국이 그렇게 매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익 추정치를 너무 과도하게 높여놨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뭐 두 영향이 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시고 유체 이탈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사실은 중국 애들이 정말 나빠가지고 중국 투자하면 안 되겠다면 사실 대체제 찾아야 되겠죠. 돈은 넘치는데 한국은 좋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네.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당장이야 뭐 같이 쏠려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지만 이거는 뭐 미국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따 연합 인포맥스에서 8시에 아 그렇군요. 뵙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나가죠. 오늘은 또 월요일이네요. 건설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현대건설 실적 발표 나와서 건설 애널들 지금 혼나는 날인데. 아 지난주에 어닝 쇼크 발표했죠. 네네. 그래서 오늘 그거 재밌게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